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예술 전문 작가 전원경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화가를 살펴봅니다. 빈센트 반 고흐. 7년의 화가 생활 동안 불같은 열정으로 8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지만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화가. 광기에 쌓여 스스로의 귀를 자르는 비극적 생애를 산 화가가 고흐입니다. 그의 작품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특별하며 또 위대한 걸까요? 자,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을 통해 우리는 고흐라는 화가의 성격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일단 날카로운 눈매를 보면 상당히 예리하고 또 예민한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눈동자에는 무언가 사람으로 받은 상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엿보입니다. 상처받은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 이런 느낌이 그의 자화상에서 느껴진다면 좀 지나친 과장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흐는 유럽에서도 잘 안 보이는 나라죠. 잘 안 알려진 나라, 네덜란드 태생입니다. 고흐는 1853년 3월 30일에 네덜란드의 준데르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테오도리스 반 고흐 목사는 개신교 칼뱅파의 목사였어요.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대학에 갈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흐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17살에 취직합니다. 고흐가 취직한 직장은 삼촌들이 다니고 있었던 그림을 거래하는 구필이라는 이름의 화랑이었습니다. 이 화랑에서 고흐는 모두 7년을 일했고 동생인 테오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구필 화랑의 점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갑자기 고흐의 가치관에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림을 사고 파는 일에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화랑에 나가지 않았고 결국 해고당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고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흐는 7년간의 직장 생활도 다 무의로 돌아갔고 2, 3년 동안 시간을 들이면서 목사가 되려고 하고 또 전도사가 되려고 했으나 이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30이 가까운 나이에 고흐는 화가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장남의 결정에 고흐 가족은 깊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30이 가까웠는데 미술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가가 될 것이냐라는 고흐 부모의 걱정과 염려는 어찌 보면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고흐는 부모와 심각한 불화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때 형의 뒤를 이어서 구필화랑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4살 아래 동생 테오가 고흐에게 제안합니다. 형의 그림은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그리는 그림을 나한테 판다고 생각하고 보내면 내가 그 그림의 가격을 미리 쳐서 형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동생이 형에게 생활비를 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죠. 이렇게 해서 고흐는 이때부터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의 그림을 동생에게 보내면서 이 그림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도 편지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흐와 테오 사이에 오간 수많은 편지, 특히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볼 수 있게 된 셈이죠. 그러나 이 결정은 테오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고흐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아버지인 고흐 목사는 돈을 벌지 못하는 아들을 드러내놓고 냉대했습니다. 이 당시에 부모님과의 불화에 대해서 고흐는 테오에게 편지를 써서
부모님은 마치 나를 집에 들어온 털이 더럽고 발이 물에 젖은 거칠고 사나운 개처럼 취급한다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사이가 나빠지던 아버지와 고흐는 1885년 초에 큰 언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언쟁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 고흐 목사는 목사관으로 들어오다가 정원에서 쓰러져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고흐는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후에 고흐가 그린 이 성경책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에서 당시에 고흐가 느꼈던 부담과 압박과 슬픔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성경책은 굉장히 크고 무겁고 위압적입니다. 그 성경책의 두께에 비해서 옆에 놓여 있는 노란 노트는 낡은 표지에 금방이라도 책상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 비하면 노트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죠. 이 무겁고 두꺼운 성경책이 고흐의 아버지, 그리고 옆에 놓여 있는 싸구려 값싼 노트,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낡은 노트가 고흐 본인입니다. 오른쪽에 촛대가 꽂혀 있고 그 위에 양초가 있는데 양초의 촛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육신을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되죠. 고흐는 초창기에 전도사로 머물던 탄광촌에서 계속 머물면서 광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는 노동하고 있는 농민들, 광부들의 가난하지만 그리고 투박하지만 진실된 모습을 그림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흐의 초창기 그림은 밀레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흐는 제대로 된 미술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한 번은 미술학교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그 미술학교에서 고흐를 중학생들과 같은 반에 넣었기 때문에 고흐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금방 학교를 나와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그림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테오는 파리에서 일하면서 고흐에게 화가들의 화집을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볼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런 동생이 보낸 화가들의 화집 중에서 특히 고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장 프랑수와 밀레의 그림이었습니다. 밀레 본인이 노르망디의 농가에서 태어나서 농산일을 하면서 컸던 화가이기 때문에 밀레의 그림에는 화가 자신에게 익숙했던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농민들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고 지금 보시는 만종처럼 신실하게 가난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밀레의 그림을 보고 고흐는 본인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거죠. 1885년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초의 걸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이 그림 속에는 5명의 광부와 광부의 식구들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 5명은 어두운 램프의 불빛에 의지해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저녁의 메뉴는 찐 감자와 커피뿐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테오는 그림이 잘 되기는 했지만 너무 투박하고 어둡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오는 그림을 팔기 위해서는 그림이 조금 더 밝고 가벼운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고흐는 이것이 내가 본 진실이다. 이것이 광부들의 삶이고 나는 그들의 삶을 가감없이 거짓되지 않게 그리고 싶다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고흐의 그림이 이렇게 어두웠던 것은 다른 화가의 영향도 있어요. 지금 1886년에 그려진 파이프를 문 자화상이라는 고흐의 그림을 보고 계신데 그림을 채우고 있는 전반적인 색조는 어두운 갈색입니다. 이 어두운 갈색은 네덜란드가 낳은 또 한 명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떠올리게 하죠. 아마도 고흐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았을 겁니다. 이런 그림들을 계속 고흐는 테오에게 보냈고 테오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다가 1886년 초에 형에게 제안합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파리로 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파리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이 제법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그리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874년에 1차 인상파 전시가 열렸고 1886년에 마지막 8차 인상파 전시가 열렸기 때문에 1886년이면 파리의 대중들은 어느 정도 인상파의 그림과 그 특징을 알고 있었어요. 인상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를 화가 주관의 감각으로 포착해서 화면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령입니다. 그래서 르누아르가 그린 이 뽕네프 다리와 이 파리의 전경을 보면 화면이 전반적으로 환한, 가볍고 환한 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림자마저도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았죠. 화가는 그림자를 푸른빛이 섞인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사실 햇빛 아래에서는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죠. 햇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들이 환하고 밝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향이 당시 파리에서 유행하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테오의 입장에서는 형에게 이런 그림들을 파리에 와서 직접 보고 그리고 자신의 그림 경향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흐도 테오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886년 초에 고흐는 테오가 살고 있는 파리로 가게 됩니다. 자, 파리에 왔을 때 고흐의 그림이 어떤가요? 확실히 좀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고흐 하면 떠오르는 이 화가의 특징이 그림에 보이는가 하면은 별로 그렇지 않죠. 이 그림은 고흐의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평범합니다. 또 이런 그림도 그렸는데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고흐가 당시에 파리에서 유행하던 여러 경향들, 인상파나 또 1886년 마지막 인상파 전시에서 쉐라가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을 들고 나왔는데 이 그림은 점묘법이라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그려져 있죠. 그림에서 모든 선을 제거하고 색깔의 혼합도 이루지 않고 빨강, 파랑, 노랑 또는 초록까지 3원색이나 4개의 원색을 사용하되 이 4개의 원색으로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눈에서 색의 혼합이 일어나도록 만든 그런 대단히 혁신적인 기법입니다. 이 기법도 고흐는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이 기법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한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흐는 파리에 와서 분명히 변화를 이루고 또 발전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파리에서 여러 번 꽃을 담은 정물화를 그리면서 밝은 색채의 사용에 대해서 고흐가 눈떴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라디올러스가 꽂힌 꽃병을 보면 고흐가 1885년경에 그렸던 그림들, 농민들의 그림이나 감자 먹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밝고 선명한 원색을 쓰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색깔의 사용이 그리 어색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고흐는 자신을 화가의 모습으로 묘사한 자화상을 그립니다. 자, 이 자화상에서 일단 여전히 쇠라의 점묘법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흐는 손에 팔레트와 붓을 든 채 이젤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묘사했다는 것은 화가라는 것이 나의 직업이야, 나는 화가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고흐는 미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뭔가 확실한 스승이 있는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아직 팔지도 못했죠. 자기를 화가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뭔가가 미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서 고흐는 이제 내가 화가이며 앞으로 화가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흐가 파리에 왔을 때 그가 생각했던 중요한 어떤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인상파의 기법, 당시의 최신 유행이었던 인상파의 기법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화가 동료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흐는 늘 혼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러 동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동료들과 토론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흐가 처음 파리에 나타났을 때 에밀 베르나르나 툴루즈 루트렉이나 시냐크나 폴 고갱 같은 동료 화가들은 고흐에게 잘 대해줬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들은
고흐를 외면할 이유가 없었어요. 일단 외국인 화가였기 때문에 우리 파리에 그림 공부하러 온 외국인 화가니까 우리가 잘 대해주자라는 식의 선량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흐는 화랑 직원인 테오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을 사갈 수도 있는 화랑 직원의 형인 고흐를 홀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고흐의 성격에 넌덜머리를 내곤 합니다. 고흐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진실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반대로 감정의 파고가 너무 지나치게 컸고 극단적이고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비평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고흐 그룹의 화가들은 정기적으로 카페에 모여서 자신의 그림을 다른 화가들에게 보여주고 서로의 그림을 비평하고 또 다른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 고흐는 사소한 비판도 참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고흐는 곧 그 화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성격이니 다른 화가들이 고흐의 성격을 참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고흐가 파리 시절에 그에게 가장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툴루즈 로트렉이 그린 고흐의 초상인데, 이 파스텔 초상에서 고흐는 압센트 잔을 앞에 놓고 카페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흐의 모습이 좀 쓸쓸해 보여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고흐가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언제까지나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2년이 지나자 고흐는 파리에도 그리고 화가 동료들에게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테오 역시 좁은 셋집에서 살면서 형이 계속 집에서 그림을 그리느라고 집을 어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고객인 화가들과 끊임없이 다투니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겠죠. 1888년 2월에 고흐는 동생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짐을 싸서 일방적으로 파리를 떠났습니다. 생라자르역에서 무작정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탄 기차는 16시간을 달려서 이듬해 그 다음 날 새벽에 고흐를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 아르레에 내려줬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내린 이 마을 아르리 고흐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아르른 지중해에 면한 프로방스,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인 지역이어서 비가 적고 특히 여름에 기온이 높고 대기가 건조하고 온화한 지역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색의 푸른 하늘, 그리고 짙은 녹색의 사이프러스 나무, 선명한 보랏빛의 라벤더 같은 자연이 주는 색감이 대단히 화려하고 온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 미스트랄이 불어오면서 마법처럼 마을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삽시간에 눈이 녹고 마을의 꽃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고흐는 이제를 들고 과수원에 가서 정신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고흐가 그린 꽃 피우는 살구나무를 보면 마치 실시간으로 이 바닥에 풀들이 자라고 있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둥치를, 나무의 줄기를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그린 점이 눈에 띕니다. 나무도 하늘로 왕성하게 가지를 뻗고 마구 마치 솜사탕처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린 이 꽃피는 복숭아 나무라는 그림을 보면 바닥까지도 하얀색으로 칠했죠. 나무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 나무의 그림자도 연한 파란색입니다. 나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복숭아 나무의 꽃들은 어찌 보면 꽃이 아니라 생명의 불꽃 같습니다. 고흐는 이 한 달 동안에 14점의 과수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고흐는 그동안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화가로서의 영혼이 자신 안에서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흐가 아르레에서 발견한 것, 아르는 고흐를 화가로 만들어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스승이었습니다. 이 아르레에서 고흐는 태양의 색깔인 노란색을 발견합니다. 태양의 색깔이자 희망과 생명의 색깔인 노란색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흐가 파리에서 그렸던 풍경화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풍경화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해질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은 고흐가 완전히 창작한 그림이 아니라 그 구성을 밀레 그림에서 보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밀레의 그림보다 고흐의 그림은 훨씬 더 밝고 환하죠. 그리고 밀밭의 색깔이 노란색이고 하늘의 색깔이 파란색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하늘의 색깔이 노란색이고 밀밭의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둘 다 색상이 굉장히 밝고 환하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마치 이 땅에서 지금 금방이라도 솟아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채우고 있는 밝고 환한 색채는 고흐가 아르레에서 발견한 그 무엇, 화가로서의 영감,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림을 그릴 당시에 고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희망과 환희를 우리에게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흐의 중요한 스승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언뜻 보기에는 동양화 같죠.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우키요에를 그대로 보고 베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고흐의 그림이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하면 이 당시 유럽에서는 일본 에도 시대의 목판화, 우키요에라고 불리는 목판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목판화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어서 고흐처럼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화가들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흐 말고도 여러 화가들이 이 일본 목판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풍의 그림을 그렸고 그 경향을 우리는 자포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화가들 중에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은 화가는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네가 그린 이런 그림, 기모노를 입은 모네 아내 까미유를 그린 그림인데 누가 봐도 일본풍의 그림들이죠.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상파 화가들, 그리고 멀리는 오스트리아의 클림트 같은 화가들조차도 다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흐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자포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 우키요에를 면밀하게 연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키요에를 거의 그대로 복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흐는 캔버스를 그리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는 종이로 만든 것이죠. 많은 칸을 그리드로 나누어 놓고 한 칸 한 칸씩 우키요에의 장면들을 그대로 베껴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우키요에의 장면이 그대로 캔버스에 복사될 수 있죠. 자, 이 다리 위 소나기라는 그림은 유명한 우키요에 화가인 히로시게가 그린 신오바시 다리 위 소나기를 그런 방식으로 베끼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린 것입니다. 이 우키요에는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 또는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그림으로 옮기는 스타일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에 그림자가 없고 상당히 가벼우며 그림은 선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밝고 화려한 색상과 가벼운 스타일, 선 위주의 그림이 고흐에게 영향을 준 것을 우리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레 랑글로아 다리를 그린 그림인데 전반적으로 밝고 환한 색감에 그림에서 선이 도드라지죠. 조금 더 우키요의 영향을 받은 그림. 이 그림은 고흐의 그림치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름답다, 강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인데 이 어촌의 풍경을 그린 선명한 원색과 배를 그린 선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키요에가 분명히 고흐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레에 머문 시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아르레에서 고흐는 200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200점의 그림들이 대부분 고흐의 대표작으로 불리면서 당시 고흐의 마음속에 있었던 희망과 또 환희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의 감정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자, 우키요의 영향을 받은 또 한 점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고흐에게 물감을 팔았던 탕기 영감이라는 인물의 초상입니다. 이 탕기 영감은 고흐를 인정하고 그를 동정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 탕기 영감의 초상 모습도 모습이지만 뒤에 배경을 보면 6점의 우키요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키요에는 모두 고흐가 수집했던 작품들인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가부키 배우 같은 경우는 고흐가 다시 베껴서 그리기도 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가부키 배우도 배우지만 주변에 대나무라던가 아니면 개구리 같은 그런 사물들까지 정확하게 베껴 그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흐의 1888년은 아마도 그의 길지 않은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을 겁니다. 아르레 여름이 왔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아르레 여름은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밤도 그다지 어둡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흐는 여름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별빛에 매료됐습니다. 지금까지 고흐가 살았던 곳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또 런던이나 파리까지도 이렇게 맑고 환하고 투명한 별빛으로 빛나는 여름밤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흐는 이 여름밤의 색감에 매료돼서 동생인 테오에게 나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흐가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는 고흐가 머물던 아르레 중심부에 있는 포름 광장과 그 포름 광장을 걸어서 이 밤에 불을 밝힌 카페로 뭔가 한 잔을 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카페는 당시의 조명등인 가스등의 빛으로 노란빛으로 빛나고 있고 하늘은 푸른빛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 하늘에는 별빛들이 커다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고흐가 아르레에서 그린 200여 점의 그림 중에 자신의 마음에 가장 드는 그림을 만약 고른다고 하면 어떤 작품일까요? 저는 아마 이 작품일 것 같습니다. 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1888년 9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일단 푸른 밤하늘과 그 푸른 밤하늘을 채우고 있는 커다란 별들, 가운데 있는 별은 북두칠성이네요. 북두칠성과 이런 커다란 별들, 그리고 그 별빛과 밤하늘의 색깔과 유사한 론강의 강물의 빛과 강변에 있는 마을의 집들이 켜놓은 노란 등불이 보입니다. 이 노란 등불과 별빛은 너무 유사하거든요. 말하자면 지상과 천상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밤하늘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맑고 평온합니다. 고흐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 평온하고 맑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지 9개월 후에 고흐는 같은 밤하늘을 이번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생레미의 요양원에서 그리게 되는데요. 이 두 밤하늘은 9개월의 시차를 두고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림의 밤하늘에는 온통 어지러운 소용돌이가 돌아가고 오른쪽에는 불길할 정도로 큰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요한 고흐의 밤하늘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밤하늘은 누가 보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멸로, 죽음으로 흘러가는 빛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고흐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9개월 사이에 고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파국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폴 고갱의 등장입니다. 고흐는 아르레에서 1888년 5월에 라마르틴 광장 2번지의 2층 집에 방 2개를 빌립니다. 그 방을 빌린 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흐는 2장의 그림을 그려서 테오에게 보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노란 집에 2층에 방 2개를 빌렸다. 겉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나의 방 안은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라고 고흐는 그림 2점으로 테오에게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노란 의자가 있는 침실을 보면 이 가구들이 모두 가장 저렴한 가구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고흐는 테오가 보낸 생활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물감을 사고 나서 남은 돈은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 번 편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방을 2개나 빌렸을까요? 혼자 사는데 방이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흐는 이 남쪽 마을, 자신에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아르레에서 남쪽 나라의 화가들의 공동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공동 스튜디오를 위한 방을 하나 더 빌리고 파리에서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고갱이나 툴루즈 로트렉이나 에밀 베르나르 같은 화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좋은 이상적인 마을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지내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아무도 고흐의 편지에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고흐는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고흐의 성격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고흐가 가장 좋아했던, 가장 절친한 벗이라고 생각했던 툴루즈 로트렉조차도 고흐에게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들이 고흐를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굳이 파리를 떠나서 먼 시골 아르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고갱이 고흐에게 답을 보냅니다. 내가 1888년 여름에 가겠다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고갱이 왜 이런 답을 보냈나 하면 고갱 역시 고흐와 마찬가지로 파리 화단에서는 약간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사실 프랑스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갱은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다가 30이 넘어서야 화가로 전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흐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아웃사이더였고 그림을 팔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갱은 남아메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원시의 현란한 빛을 찾기 위해서 브르타뉴도 가고 파나마도 가고 하면서 여러 곳에서 그런 색감을 찾아 헤매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이유도 하나 있었어요. 테오가 고갱에게 남몰래 제안했습니다. 만약 아르레 가서 형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지내준다면 당신이 아르레에서 그리는 그림을 한 달에 한 장씩 내가 사주겠다라고 테오가 고갱에게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갱은 여러모로 아르레에 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테오와 고갱 사이의 그 이야기는 꿈에도 몰랐던 고흐는 희망에 차서 고갱이 자신의 동료가 아르레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고갱을 기다리면서 고흐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해바라기예요. 왜 이 해바라기를 그렸나 하면 1887년에 고갱과 고흐가 처음 만났을 때 고흐가 자신의 그림들을 쭉 고갱 앞에 펴놓고 마음에 드는 그림 아무거나 하나 가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갱이 고른 고흐의 그림이 이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훗날 고갱은 타이트로 가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고흐의 그림을 팔아버렸거든요. 자신의 그림 중에서 특히 해바라기를 고갱이 좋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고흐는 고갱의 방을 장식해주기 위한 2점의 해바라기를 그리기 위해서 모두 7점의 해바라기를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흐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림이 바로 이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해바라기인데 여기에 꽃병에 꽂혀 있는 해바라기 중에는 막 피어나는 꽃도 있고 꽃잎이 막 떨어지는 꽃도 있고 이제 꽃잎이 다 떨어지고 씨만 남아있는 꽃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태건 간에 해바라기들은 모두 크고 환하며 노란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해바라기는 어찌 보면 꽃으로 변신한 태양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꽃뿐만 아니라 꽃병도 배경도 꽃병이 놓여있는 테이블도 모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고흐는 이 그림이 고갱의 어떤 환한 빛, 태양과도 같은 빛나는 빛으로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 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고갱이 쓸 방에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을 볼 때 고갱이 마치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고흐는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고흐는 단 한 명의 동료를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해 10월이 되어서야 고갱이 아르레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장식하고 있는 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고 고갱은 고흐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흐의 모습을 그려서 고흐에게 선물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고흐는 그래, 이 남자는 분명히 나야. 그런데 미쳐있는 나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흐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살자마자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고갱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강한 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고흐는 타인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너무나도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고갱이 그린 자화상을 보면 우리는 고갱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화상에서 고갱은 자신이 직접 그린 황색 예술을 그리고 다른 오른편에는 원시 신앙의 토템을 뒷배경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기독교의 신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원시 신앙의 신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2개의 배경은 이들이 종교에서의 신이자 위대한 창조주인 것처럼
이들 앞에 있는 나 고갱은 예술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에고를 가진 사람이 고갱이었으니 그런 에고와 고흐의 예민한 성격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성향에서도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고갱이 그린 이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작품은 브류타뉴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예배를 보고 교회를 나오다가 눈앞에서 야곱과 천사가 싸우고 있는 환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해도 갑자기 눈앞에서 환영이 보이는 그런 일은 현실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은 고갱의 관념, 고갱의 머릿속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이 환상임을 보여주듯이 배경은 강렬한 붉은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의 대각선을 이루면서 나무가 하나 지나가는데 이 대각선이 현실과 환영 사이의 경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갱은 자신의 관념이 훨씬 더 앞서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고흐의 스타일을 너무나도 해묵은 스타일이고 이제 올드한 철진한 스타일이다라는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고흐는 점점 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해 11월에 고흐가 그린 고갱의 의자라는 작품을 보면 고흐의 그림을 채우고 있던 노란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녹색과 갈색이 그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그렸네요. 그러니까 고흐는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고갱을 막기 위해 손님을 위해서는 나름 좋은 의자를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 위에 촛불이 하나 놓여 있고 책이 2권 있습니다. 촛불은 기우뚱하게 놓여져 있고 책 2권 중에 한 권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네요. 이 책들과 촛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불이 날 겁니다.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고흐의 불안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점점 사이가 나빠졌고 12월 초에 다투다가 고흐가 압생트 잔을 고갱에게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며칠 후에 두 사람은 들라크루아전을 보러 마르세유에 갔습니다. 고흐는 들라크루아가 정말 위대한 화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고흐를 비웃으면서 고갱은 들라크루아는 그저 철진한 싸구려 화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싸우다 보니 두 사람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고갱은 자신이 더 이상 아르레 머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내 12월에 고갱은 나는 파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을 듣고 불안하게 버티고 있었던 위태로운 고흐의 정신 상태는 무너지게 됩니다. 고흐는 어렵게 얻은 단 한 명의 동료를 지금 잃게 된 것이죠. 12월 23일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고갱은 이날 밤은 이 노란 집에 머물지 말고 차라리 바깥 어디서 하루를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술집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면도날을 든 고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갱은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얻기 전에 선원으로 5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친 남자들의 세계를 알고 있었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고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서운 눈으로 고흐를 노려봤어요. 그러자 고흐는 면도날을 든 손을 떨어뜨리고 터덜터덜 노란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을 선술집에서 세운 고갱이 그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피투성이가 된 고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흐는 고갱을 해치려고 했던 면도날로 자신의 왼쪽 귓볼을 잘라버리는 자해를 했던 겁니다. 고갱은 즉시 파리의 테오에게 전보를 보내고 자신의 짐을 싸서 아르를 떠났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죠. 부랴부랴 아르로 온 테오가 고흐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귀를 자른 상처도 상처이지만 발작이 심했습니다. 이 발작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고흐는 발작을 일으킬 때는 물감 튜브를 빨아먹는 것 같은 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가라앉으면 고흐는 발작 상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상처가 가라앉았을 때 병원에서는 고흐가 이제 그림을 그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고흐가 붓을 들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귀를 자른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에서 고흐는 형편없을 정도로 빼빼 말랐지만 그리고 귀를 붕대로 메고 있지만 그 위에 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그 위에 녹색 외투를 입고 있죠. 이것은 고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고흐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편 배경을 보면 오른편에는 고흐의 중요한 스승인 우키요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을 보면 무언가를 그리다가 뭉갠 캔버스가 보이죠. 이것은 고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입니다. 내가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불안입니다. 그 불안과 공포가 점점 고흐의 마음속에서 커지다가 마침내 이 불쌍한 남자를 갈기갈기 찢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흐의 그림에는 유명한 소용돌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흐하면 떠오르는 그의 그림의 대표적인 특성은 구불구불 돌아가는 소용돌이죠. 지금 이 사이프러스 나무와 밀밭을 그린 하늘에도 그런 소용돌이가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자화상에서도 그런 소용돌이가 어지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들은 고흐가 광기에 휩싸였을 때 그렸던 그림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흐는 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발작이 지나가고 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림들은 고흐가 간헐적인 발작이 멎었을 때 그릴 수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들에서 자세히 보시면 주위의 배경에 온통 소용돌이가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고흐의 의복에도 이 소용돌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흐의 얼굴에는 그 소용돌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고흐의 눈에 보이는 세상, 그의 바깥 세상은 온통 어지럽게 소용돌이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흐는 이 어지러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당시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썼듯이 고흐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890년이 되자 그가 머물고 있었던 생레미의 요양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이유가 없으니 요양원을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흐는 아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의 주민들이 경찰서장에게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외국인 화가와 함께 이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아르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파리로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파리의 테오는 요한나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오의 집에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테오는 고민하다가 고흐를 파리 근교의 오베르시루아즈라는 마을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 마을에는 본인도 아마추어 의사이면서 우울증 환자인 가셰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셰는 화가들의 입장도 잘 이해하고 본인이 우울증 환자니까 고흐가 발작을 일으키더라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보살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테오는 생각했던 거죠. 지금 테이블에 꽂혀 있는 꽃이 디기탈리스인데 이 디기탈리스가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약초입니다. 이 디기탈리스를 통해서 뭔가 고흐가 가셰와 어떤 공통점을 느끼고 교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때쯤 고흐가 그린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사연은 어떻게 되나 하면 테오가 자신의 갓 태어난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형에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아이의 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였죠. 그러자 테오는 다시 고흐에게 그러면 아기의 방을 장식할 그림을 한 장 그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청을 듣고 고흐가 그린 그림이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바로 1888년 봄에 고흐가 아르레 막 당도했을 때 보았던 과수원의 꽃나무들을 회상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조카의 방에 걸어줄 그림,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싶었겠죠. 바로 아르레서의 봄과 여름이 고흐의 짧은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즈음 1890년 여름에 고흐의 그림 중에 처음으로 아르레서 그린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이 400프랑에 팔립니다. 400프랑은 별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고흐가 7년 이상 그림을 그려왔는데 처음으로 그림을 팔았다는 것은 적지 않은 성과죠. 이 사실을 알리면서 테오는 형을 격려합니다. 이제 형의 재능을, 형의 노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우리는 이제 목전에 다가온 성공을 기다렸다가 그 성공을 맞이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덤풀숲이라는 그림은 원근법이 완전히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원근법은 완전히 엉터리죠. 그리고 숲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 하늘도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남녀가 숲에서 나갈 길을 잃은 듯 망연하게 서 있습니다. 복잡한 숲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 그들은 바로 고흐의 분신일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10년 정도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클림트가 이런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테오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형을 주목하고 있어. 이제 형이 성공할 날이 머지않았어.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는 테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고흐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이 고흐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흐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나무 뿌리와 둥치라는 그림,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급하게 그린 그림에서는 나무 뿌리들이 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풀 수 없게 얽힌 나무 뿌리들은 고흐의 삶의 매듭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출구가 없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리고 삶의 매듭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고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길뿐이었습니다. 1990년 여름에 고흐가 그린 번개구름 아래 밀밭은 이렇게 지극히 평온합니다. 그러나 이 밀밭은 이내 까마귀가 날아오는 어두운 밀밭으로 바뀌고 그 밀밭에는 3개의 길이 나 있는데 가운데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보았던 두 그림과 마찬가지로 고흐가 그림으로 그린 유언일지도 모릅니다. 1890년 7월 27일에 이 밀밭 한가운데로 들어가 고흐는 피스톨로 자신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운명은 마지막까지 고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피스톨에서 나온 탄환이 심장에 박혔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텐데 탄환은 심장을 비껴가서 늑골 사이에 박혔습니다. 고흐는 피를 흘리면서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시가 달려왔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흐를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테오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을 나누었는데 그 대화는 네덜란드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고흐는 테오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 고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의 짧은 생애였고 8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에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흐가 그린 이 오베르의 교회와 1884년의 교회, 6년 사이에 그린 2점의 교회 그림을 비교해 보면 1890년의 그림에는 테오가 말한 대로 정말로 고흐의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과 격렬한 감정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격렬한 감정과 의지, 영혼, 모든 것이 담긴 것이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가 좀 더 기다리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인데 그렇게 그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테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1월에 테오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형이 죽은 후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테오는 사실 고흐에게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너무 나빠졌고 직장에서도 버티기 어려우니 이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네덜란드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되면 형도 알아서 형의 삶을 살아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테오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나 형의 생활비를 책임져 줬잖아요. 그러나 고흐는 그 편지를 이제 자기에게 남은 단 한 명의 친구이자 단 한 명의 가족인 테오가 자기를 외면하는 선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료를, 가족을 잃은 고흐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는 바로 죽음뿐이었던 거예요. 그 뼈아픈 고독을 고흐는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고흐의 영혼은 고독했지만 그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고흐를 좌절하고 결국 죽게 만든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고독과 싸우면서 고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작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우리가
예술가들을 경애하는 이유는 다만 예술 작품이 드문 재능의 결과여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재능을 불꽃처럼 태우며 때로는 자신의 삶까지 바쳐가며 탄생시킨 걸작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전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